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송성주입니다. 도박사의 파산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Problem of Points를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도박사의 파산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도박사의 파산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고 응용되었는지를 간단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처음 제시되었던 파산 문제는 파스칼, 페르마 그리고 호이겐스에 의해서 해결된 후에 제임스 버눌리나 드무아브르, 니콜라스 버눌리, 드몽몰트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18세기에도 계속해서 다루어졌었습니다. 얼마 만에 파산에 이르게 되는가라든지 한 번의 시행에서 거는 돈의 크기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라든지 또 한쪽의 자산이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 꾸준히 연구가 되었고요. 이후 보다 복잡한 여러 확률 과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산 문제가 랜덤 워크와 브라운 운동으로 확장되어서 응용된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문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파산 문제의 형태를 약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박사가 게임을 시작할 때 초기 자산 Z를 가지고 있고 상대편이 A-Z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 자산이 A가 되는 상황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파산할 때까지 게임을 하는 상황을 상정하면 이것이 도박사의 파산 문제가 됩니다. 전체 자산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시행에서 도박사의 자산이 P의 확률로 1만큼 커지고 Q의 확률로 1만큼 작아진다고 하면 매 시행에서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에게서 1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전 규정과 같아집니다. 이제 G에서 출발한 어떤 입자가 베르누이 시행의 결과에 따라서 양 또는 음의 방향으로 이제 일씩 움직입니다. 베르누이 시행은 동전 던지기와 같이 두 가지 결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행을 말하는 것이죠. 편의상 결과를 성공 또는 실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성공이면 양의 방향으로, 실패이면 음의 방향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베르누이 시행의 성공률은 P이고 이 입자가 0 또는 A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움직인다면 이 입자가 A에 도착하기 전에 0에 도착하는 확률이 도박사의 파산 확률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입자가 매 순간 랜덤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랜덤 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입자의 위치가 이제 도박사의 자산 크기가 되고요. 도박사 또는 상대방이 파산하면 게임이 끝나게 되니까 이 랜덤 워크는 0 또는 A에 도착하면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랜덤 워크는 양쪽에 absorbing barrier, 그러니까 이제 닿으면 빨려 들어가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배리어를 가진 그런 랜덤 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랜덤 워크에는 닿으면 움직임이 끝나는 absorbing barrier, 그리고 닿으면 반사가 되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reflecting barrier, 그리고 닿으면 특정 확률로 움직임이 끝나거나 아니면 반사되는 그런 elastic barrier 같은 이제 배리어들이 있는데요. 도박사의 파산 문제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absorbing barrier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박사가 마지막 달러를 소진할 때 상대편이 그 돈을 채워주는 경우에는 이제 reflecting barrier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달러를 소진할 때 동전을 던져서 뭐 앞면이 나오면 파산하고 뒷면이 나오면 상대방이 마지막 달러를 채워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면 elastic barrier가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양쪽에 reflecting barrier가 있으면 이 게임은 끝나지 않겠죠. 네, 이제 랜덤 워크를 수리적으로 조금 정의해 보겠습니다. X1, X2, X3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들일 때 이들의 합으로 SN이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합니다. X의 값들을 이제 누적해 가는 것인데요. 보통 S0는 0이라고 가정합니다.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만 가진다고 할 때 이제 P의 확률로 1을 가지고 1 마이너스 P의 확률로 마이너스 1을 가지는데요. 이럴 때 이제 2차원 평면에 n, sn 순서쌍을 나타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요.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0에서 출발해서 매 스텝마다 1 또는 마이너스 1을 더해가면서 진행하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 SN의 움직임을 기록한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그래프에서는 제가 n의 크기를 조금 더 늘려보았습니다.
이때 S대는 단순 랜덤워크 확률 과정이라고 불리고요. P가 0.5가 되면 이 S대는 Symmetric 랜덤워크라고 이제 불립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단순 랜덤워크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시메트릭한 경우를 이제 생각하긴 합니다. 제가 그린 그래프도 대칭인 경우들에 대해서 그린 것입니다. 1차원 랜덤워크에서는 보통 n 스텝 후에 입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리고 또 그 확률 분포는 뭔가, 또 입자가 출발점이나 어떤 특정 위치로 돌아올 확률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얼마 만에 돌아오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G에서 출발한 랜덤워크가 이제 A에 도달하기 전에 0에 도달할 확률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도박사의 파산 확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0에서 출발한 랜덤워크가 n번 움직인 다음에 x라는 어떤 양의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0으로 돌아오지 않는 확률에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ballot problem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 ballot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은 A 후보와 B 후보가 경쟁하는 어떤 선거에서 A 후보가 스몰 a 표 그리고 B 후보가 스몰 b 표를 얻어서 이제 A가 B보다 큽니다. 그래서 A 후보가 승리했을 때 개표 과정에서 A 후보가 B 후보를 계속해서 이기고 있었을 확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답은 A-B 나누기 A 플러스 B가 이제 답입니다. 이 A-B가 이제 값이 크면 이제 A 후보가 크게 이긴 것이기 때문에 이 구하는 확률이 이제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A-B 값을 가지더라도 A 플러스 B가 크면 그러면 이제 상대적인 그 차이의 상대적인 크기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확률이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0에서 출발한 랜덤워크가 A 플러스 B 스텝 만에 A-B라는 어떤 양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0으로 돌아오지 않을 확률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방법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반사의 법칙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랜덤워크는요, 시점이 이산적으로 움직이는 이산시간 모형이지만 시간 스텝의 크기와 점프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이제 극한을 통해서 연속 시간 모형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WNT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루트 n분의 1 곱하기 SNT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요, t가 0보다 큰 어떤 시점을 나타낼 때 0부터 t 사이의 그 시간 구간에 n이 값이 클수록 랜덤워크의 스텝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스텝만 많아지면 t 시점에서 s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많이 커지겠지만 루트 n분의 1을 곱해가지고 점프 크기를 이제 줄여주면은 분산을 t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정수가 아닌 NT 값에 대해서는 이제 앞뒤로 정수가 되는 값을 찾아서 이제 선형 보관 같은 것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랜덤워크를 스케일드 랜덤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랜덤워크는 이제 독립 증분을 갖고 증분의 평균이 0이고 그리고 분산은 시간차와 같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WNT-WNS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산이 T-S가 되는 것입니다. 이 랜덤워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브라운 운동 또는 우리가 위너 확률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확률 과정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이 n이 커질 때의 수렴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확률과 통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인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해서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그림은 n이 10일 때, 두 번째 그림은 n이 100일 때, 세 번째 그림은 n이 만일 때 스케일드 랜덤워크의 표본 경로 하나씩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같은 시간 구간, 제가 지금 0부터 1까지의 x축을 그렇게 잡아서 그렸는데요. 같은 시간 구간 내에서 스텝의 개수가 이제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점프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n이 커지면요, 매우 지글거리는 그런 경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원 브라운 운동의 경로와 비슷해지는 것인데요. 이 2차원의 그림을 보시면 이 두 그림은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 위키피디아하고 이제 그 브라우니어 모션이라는 확률론 책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왼쪽 그림은 이제 2차원 랜덤워크를 그린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2차원 브라운 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좀 비슷해 보이지요?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랜덤워크가 브라운 운동으로 수렴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렴합니다. 자, 그럼 브라운 운동이 어떤 확률 과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액체나 기체 안에 떠서 움직이는 미세 입자들의 불규칙한 움직임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한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담배 연기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관련 있는 현상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시험에도 자주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액체나 기체 안에서 떠서 움직이는 그런 미세 입자들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액체나 기체 분자들에 충돌하면서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불규칙해 보이는 운동, 즉 브라운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브라운 운동의 이름은요, 스코틀랜드의 식물학자였던 로버트 브라운에서 온 것입니다. 이분은 1827년에 물 위에 떠 있는 꽃가루 알갱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다가 입자들이 연속적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이 운동의 어떤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현상이 생물에서만 관찰되는 생명 현상이 아니라 무생물에서도 관찰되는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 80년 정도 지나서요, 1905년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수학적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이 불규칙한 운동을 설명해냈습니다.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움직임도 수학적으로 모형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적인 설명은 1908년 프랑스 물리학자 페랭의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로버트 위너라는 학자가 브라운 운동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고 그리고 존재성을 증명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수학적인 성질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률론에서는 브라우니언 모션, 그러니까 브라운 운동이라기보다는 위너 프로세스라고 더 많이 불리는 것 같습니다. 1차원 표준 브라운 운동 WT를 수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점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간 t가 움직임에 따라서 브라운 운동 WT의 이제 값이 바뀌어 가면서 경로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시점을 t로 고정하면 WT는 이제 확률 변수가 됩니다. 표준 브라운 운동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0에서 시작하는 연속 경로를 갖는다는 것하고 그리고 겹치지 않는 증분들은 서로 독립이라는 것, 그리고 t 플러스 h에서의 값과 t에서의 값의 그 차이는 분산을 h로 갖는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제가 이 표준 브라운 운동의 표본 경로를 10개 생성을 해서 그린 것입니다. 이 브라운 운동은 뭐 출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승 하락의 트렌드, 그러니까 드리프트 또는 변동폭을 변경해서 조금씩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브라운 운동은요,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의 변화라든지 시간에 따른 경제 요소들의 변화라든지 또 종이 개체수 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왼쪽 그래프는 출발점과 트렌드 그리고 변동폭을 좀 조정을 하고요. 익스포넨셜을 붙여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함수를 붙였으니까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만든 확률 과정을 기하 브라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즉 왼쪽 그래프는 기하 브라운 운동의 표본 경로 10개를 그린 것이고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오른쪽 그래프는 코스피 200 지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이 왼쪽 그래프에 비해서 오른쪽 그래프는 그 미세한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피 그래프는 일별 종가만 찍은 것이라서 약 250개 정도의 점만 연결을 한 것이고요. 왼쪽 그래프는 제가 0에서 1 사이에 10,000개 시점을 잡아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왼쪽 그래프가 뭐 40배 정도 많이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를 감안해서 본다면은 이 두 그림이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프를 보면은 그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기하 브라운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법도 합니다. 실제로 주식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연속 시간 모형이 기하 브라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사의 파산 문제가 랜덤 워크를 거쳐서 주가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브라운 운동은 매우 일찍 금융시장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1905년에 브라운 운동의 그 수학적인 모델이 아인슈타인의 연구로 발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5년 전에 이미 프랑스의 학자 루이 바실리에가 Theory of Speculation이라는 논문에서 옵션 가격 결정을 위해서 주식 가격의 움직임을 브라운 운동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논문이 금융공학이라는 분야의 기원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운 운동이 금융공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한 것이죠. 이제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요, 주식 가격이 이제 기하 브라운 운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가 자체가 아닌 로그 수익률이 브라운 운동으로 설명되기 시작했고요. 이 모형이 블랙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블랙숄즈 옵션 가격 연구는 금융공학의 빠른 발전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파생 상품의 거래에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연구이죠. 또 비슷한 시기에 연속적인 경로를 갖는 브라운 운동에다가 점프를 더해가지고 갑작스러운 가격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 점프 확산 모형도 등장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어떤 뭐 레비 확률 과정이라든지 확률 변동성 모형이라든지 브라운 운동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발전된 형태의 모형들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소위 위험 중립 확률이라고 하는 확률 축도 하에서 기대값을 이용해서 옵션의 가격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브라운 운동의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계산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브라운 운동의 경우 뭐 first passage time이라든지 boundary hitting problem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결과들은 배리어 옵션이라든지 룩백 옵션이라든지 이런 그 이색 옵션의 가격 결정에 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박사의 파산 문제를 Problem of Points, 확률론의 시작, 확장과 응용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도박사의 궁금증에서 시작이 되어서 파스칼과 페르마, 호이겐스와 같은 그 위대한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된 파산 문제가 랜덤 워크, 브라운 운동, 또 확산 모형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되고 또 여러 학문 분야와 실생활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